5강 고려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고려는 태조 왕건이 세웠는데, 그래서 태조의 업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치민, 유도, 흑창 설치, 연등의 팔관의 훈현 십조, 기인, 사신관 제도, 북진 전쟁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했는데요. 치민 유도가 뭐냐면 그 백성에게 조세를 거둘 때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유교적 민번 이념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흑창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건 빈민 구제 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연등의 팔관회를 많이 주관했는데 이건 불교 행사를 많이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국교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계속 남기려고 한 훈유십조가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가 있는데, 기인제도는 그 원래 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그 후삼국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호족이 그 함부로 권력에 덤비지 못하게 이렇게 인지를 삼은 거죠. 그리고 사신관 제도는 지방 세력들 중에 한 명을 거기서 자기가 그 태어난 그 지방 세력의 호족을 그 출신지로 거기서 태어나는 곳 출신지를 사신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북진 정책은 원래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데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란을 무찌르려고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이게 태조의 업적이고, 광종으로 넘어가면 광종이 딱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노비한건법, 과거제도, 공복제정. 노비한건법은 이 신라 말 그 후삼국 시대 때 그냥 일반 백성이 불법으로 노비가 됐어요. 호족들에. 그래서 그 노비들을 양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양인으로 풀어주면 호족들이 이게 경제력도 약화되고 세력도 약하게 되니까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해서 그 관리의 직책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성종으로 넘어가면 성종은 퇴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이고 이성육부의 관제를 마련하고 12목의 지방관을 표현하고,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이건 그냥 퇴승로라는 신하가 유교적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8개의 그 조항을 올렸어요. 그래서 성종이 이걸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성육부의 중앙 강제를 말했는데 이게 이성육부의 관제예요. 그리고 그 또 12목이라는 지방 행정체제를 설정했는데 거기다 각 목마다 지방관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육부의 중앙 강제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성육부가 뭐냐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게 이성이고 상서성 밑에 6개의 부가 있죠. 이게 이성육부의 중앙 관제예요. 그리고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고요. 여기서 중서문화성의 제신하고 여기 중처원의 추밀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을 다스렸어요. 이게 제추 합의기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상서성엔 이부, 병부, 허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추원은 군사 기밀하고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고, 삼사는 화폐와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중사 문화성이 낭사하고 어사대의 그 관리는 둘 다 대간으로 합쳐서 불렸어요. 근데 대간이 그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권하고, 그리고 잘못된 명령을 돌려보내는 봉박권하고요. 관리 임명이나 법령 개폐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대간은 그 고려 정치에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큰 도움을 했어요. 어,
그다음에 고려 지방 행정체를 넘어가면 고려는 크게 오도, 양계,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그리고 경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오도부터 설명하면 이건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그리고 안찰사가 폐관이 됐고, 이 밑에 주, 군, 현 이게 뭐냐면 지금 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렇게 나눈 건데, 여기에는 그냥 관리가 파견이 됐고요. 이렇게 오도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고,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인데 크게 북계와 동계로 나뉘는데 병마사가 파견이 됐고요. 군사적 요충지에는 그 진이 설치되는데, 그러니까 성 같은 걸 설치했어요. 성. 그리고 특수행정 구역이 향소 부곡인데, 얘네는 그 일반 행정구역하고 달라 특수행정구역에서 좀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양인인데 더 차별을 많이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무신 정권 때 여기서 많이 반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 향소북을 다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시켜줘요. 그리고 경기는 그냥 경기도고, 그리고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토지하고 과거는 크게 무과하고 문과가 있는데, 무과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고 문과만 실시됐어요. 왜냐하면 고려도 거의 문치주의를 택해가지고 무과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문과에서 재술과, 명경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그냥 그 논어나 맹자나 이렇게 경전에 대해서 묻는 거고, 이건 거의 실생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리나 음악이나 천문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인 이상이야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민은 시험을 못 봤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음서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오품 이상 관리의 자식 또는 종친이나 친가면 가고를 안 봐도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종친은 왕의 그 왕의 친척,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 제도는 고려는 전시가 체제였어요. 전시가가 뭐냐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조권을 등급을 나눴어요. 지금처럼 뭐 성적처럼 1, 2, 3, 4, 5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가장 귀족이면 그 수조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2등급 초등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좀 지도를 그리면,
이때 여기가 송나라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거란, 그러니까 요, 나중에 요로 바뀌고, 여기가 여진, 금나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고려가 있었고, 여기 일본. 고려는 거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3차 침입이 있었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술로 강동 6주를 획득하고 거란군을 물려냈어요. 10만 대군이었는데 서희가 그냥 말 한마디로 돌려보내고 강동 6주까지 획득을 하고, 2차 때는 이때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거든요. 강조라는 장군이 그 측천모라는 그 태호를 사랑해가지고 걔를 위해서 왕을 다 죽인 다음에 그 태호를 왕으로 앉히려고 한 건데, 이걸 계기로 이 정변을 완전히 진압해야겠다는 구실로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양규라는 또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무술이 뛰어나가지고 이 장군하고 그 부하들이 힘을 합쳐서 거란군을 물리쳤고요. 3차 때는 정말 한 30만 대군 정도 몰려왔는데, 여기 고려 그 청천강이 있는데, 예전에 그 일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다 몰살시킨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기조대첩이 일어나요.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강감찬 장군이 고란이 이렇게 오는데 약간 후퇴하는 척 하다가 일로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그 둑을 원래 둑을 쌓아놔가지고 물이 얕게 보이는 척 하다가 오니까 터트려가지고 다 물 익사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 또 죽여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거란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이 금나라가 됐는데, 이게 다 금나라예요. 금나라도 이게 자기가 이게 세력이 강성해졌으니까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쳐들어왔는데, 이때 장군이 윤관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별무반이란 걸 설치해가지고 그 동북 구성을 함락시켰어요. 이게 나중에 삼별초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윤관 때는 잠깐 버텨냈지만 여진이 세력이 너무 강성해져서 송나라도 좀 영토를 뺏겼어. 여기 연운 16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고려는 결국 사대주의로 들어갔어요. 금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난, 무신정변,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이자겸의 난부터 설명하면, 일단 이건 1126년에 일어났고요. 이자겸이
문벌 귀족이었는데 어 문벌 귀족이 그냥 귀족 그 네, 이자겸이 왕의 사위이고 그리고 그 심지어 그냥 왕의 친척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왕이 이때 어려워가지고 정치를 잘 못했는데 이자겸이 대신 수렴 총정을 하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 밑에 척춘경이라는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얘한테 시켜서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또 얘 몰래 얘를 매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가 배신을 해서 이자감의 난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묘청이 서경파고요. 김부식이 개경파인데 이게 묘청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경이 지금의 평양, 개경은 개성이고 묘청이 스님이었는데 이때 금나라한테 사대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나라를 무찌르자 하면서 칭제 권원하고 금국정벌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이 김무식의 개경파가 사실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성을 떠나면 자기들의 권력이 좀 분산되고 힘이 약해지니까 묘청의 권력에 솔직히 가능성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무식이 하지 말자 했는데 이게 대립을 계속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묘청이 결국 세력을 모은 다음에 이때 일으켰는데 김무식이 직접 진압을 하러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진압이 됐어요. 다음에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났는데 100년 동안 지속돼요. 1270년까지. 이거는 이런 좀 이름난 무신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무신정변을 일으킨 건데 이 배경이 뭐냐면요. 아까 그 고려 과거제도 설명하면서 묵과는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원래 좀 무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무신들이 시합을 하는데 문신들이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얘를 발로 차고 수염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때 나는 일으켜서 왕도 죽이고 그냥 대신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정방, 교정도금은 중방 이 세 가지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냥 그 형식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중방은 나중에 얘네들이 다 태충원한테 처리가 돼서 태충원의 4대 60년 그러니까 최씨 가문이 계속 그 무신 정권을 유지해요. 이건 그 아들인 최후가 설치한 거고 최후가 또 서방이라는 것들 설치했는데 이게 문신을 등용하는 거예요. 근데 무신정변 때 아까 말한 그 향소 부곡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신 정권이 이거 잡아도 계속 차별이 하니까 난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때 노비들도 난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이때 또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리면 몽골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해서 세계지도 그렸는데 여기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여기는 이슬람 제국 있었고 여기도 인도 그 제국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몽골하고 뭐 여진, 말갈, 그다음에 송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긴 고려가 있고 몽골이 이때 왕이 칭기즈칸이었는데 칭기즈칸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천우장이라는 그 부족 체제를 설립해가지고 확실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어요. 그래서 그 이때 금나라도 여기 있었는데 멸망을 시키고 송도를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쳐들어갔어요. 이슬람 제국도 멸망시키고 유럽 여기 헝가리도 있었는데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지배한 땅을 그리면 이렇게나 넓었어요. 그 세 개의 제국 중에서는 가장 영토가 컸어요. 나중에 몽골이 안 하고 원나라로 바꾸는데 어쨌든 원나라 이 고려까지 차지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무신 정권 무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세니까 그냥 왕실을 이 강화도 옆에 있는데 강화도를 피난해 갔어요. 얘네가 육군이니까 수군엔 약하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면서 몽골군이 거의 다 쳐들어왔어요. 여기 전라도까지 거의 쳐들어왔는데 여기 전두성에 그 스님이 처인후라는 스님이 있는데 걔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몽골군의 그 진격이 멈췄어요. 그리고 강화도에서도 하지만 왕실에서는 계속 강화도에 있고 그러다가 이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 이제 다시 돌아가자 원래 왕실로 돌아가자는 복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몽골이 정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삼별초가 있었는데 삼별초는 이렇게 결국 고려 정부는 투항을 했는데 삼별초는 투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별초 혼자 계속 버티다가 그 여기 진도로 옮기고 여기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한 약 3년 정도 결국 싸우다가 나중에 다 죽어가지고 결국 고려도 몽골한테 먹혀요. 이게 한지만 완전히 먹힌 게 아니라 그냥 고려라는 자체 나라는 있었고 사실상 거의 몽골의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그 원나라 세력들을 믿고 새로 생긴 세력이 있는데 그게 관문세족인데 그 고려 지배층 변화를 좀 설명하면
초기 때는 호족하고 몽골 귀족이 주요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중기 때 무신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후기하고 말기 때 건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가 주요 세력이었어요. 이렇게 지배층이 변화가 되고, 어쨌든 건문세족이 그 원나라가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원 세력을 바탕으로 그 지배 세력이었어요. 하지만 그 얘네한테 반대하는 세력이 신진사대부인데, 얘네가 그 조선 건국의 바탕이 돼요. 조선 건국 세력. 그리고 고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항상 뭐 충녀랑 충예왕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충성할 충인데 원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충이 붙인 거고, 그리고 원래 폐하를 썼는데 이것도 전하로 낮추고, 세자를 썼는데 이것도 왕대로 낮추고, 그리고 변발이나 몽골식 풍습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공민왕 때 반원 자주 정책을 하는데, 이때 그 신돈이라는 스님을 적극적으로 도용해요. 반원 자주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그냥 우리 것들을 쓰고 자주적인 걸 하고, 그리고 여기 그 북지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하지만 이게 공민왕이 개혁에 들어와가지고 원나라에서 보낸 자객한테 나중에 암살이 돼요, 공민왕이. 그러다가 우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때 최영하고 이성계가 둘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성계한테 여기 유아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가서, 이때 원나라 거의 멸망할 때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나중에 명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얘네 좀 맞게 군사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성계가 직접 갔어요. 근데 이성계가 사불 가론을 대면서 이걸 내세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보냈어요. 이성계가 이게 가봤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아도 회곤을 일으켰는데, 쉽게 말하면 반역이었어, 반역. 근데 최영하고 우왕은 이렇게 이성계가 무인이 뛰어나고 무술도 뛰어나고 이게 강력한 세력이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영하고 우왕을 죽이고 나중에 창왕하고 공양왕을 세우는데, 네, 창왕하고 공양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근데 걔네도 허수아비 왕이고 나중에 다 죽여가지고 결국 1392년에 조선을 세워요. 이게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것들이었고, 이만 5강을 마치겠습니다.